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여기가 아닌데 라고 생각되는 곳에 추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병력을 동원해서 일설에 의하면 이 방어하는 우크라이나 군보다 최소 4배, 최대 10배 정도의 병력을 동원해서 엄청나게 지금 세게 치고 있다 하는데 우크라이나군이 훅 밀리고 있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밀리면 러시아가 지금 세 번째 공격 목표, 그러니까 이 전쟁의 목표라고 하고 있는 루한스크 주를 다 뺏길 수도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일단 5월 20일의 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한반도 문제 좀 하느라고 하루 이 전황 브리핑을 안 했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틀 합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틀을 합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과가 많지는 않아요. 그만큼 소강 상태를 이루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우크라이나가 큰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겠습니다. 일단 병력은 이틀 합산 400명 격파했고요. 전차 12대, 장갑 차량 72대, 야포 11문, 대공무기 2대, 항공기 3대, 드론 19대, 미사일 한 발 격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이틀 합산해도 평소에 좀 세게 붙은 날의 하루 분량의 전과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틀 동안 큰 전투는 없었는데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러시아군이 엄청나게 세게 밀어붙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전과에는 반영이 안 되었을 수도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뒤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우크라이나군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주요 전선 상황 그리고 지도를 보시겠는데요. 지도는 이틀 전하고 거의 형상은 큰 차이가 없는데 미세하게 화살표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틀 전에는 여기 지금 이 하르키우 북쪽으로 우크라이나군의 공세 이 파란색 화살표가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볼체스크를 때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 화살표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쪽에서 러시아군이 엄청 세게 때리고 있으니까 지금 공세에 나설 때가 아니다. 그래서 이 공세에 나선 92 기계화 여단, 93 기계화 여단 그걸 빼서 뒤로 지금 이동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점차 이 방어병력들을 보강을 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큰 지도의 변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가 세베로도네츠크에서 3면에서 공세를 중이다. 세베로도네츠크 안에 있는 이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면에서 공세를 하고 있는데 이 공세의 대부분이 포격에 치중하고 있다. 실제 병력을 보병들을 보내서 직접 뭐 때리고 돌격하고 이런 공격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포격을 하고 있어 원거리 타격전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방어군들이 어딘가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잡아두는 이런 측면이다. 그런데 이 세베로도네츠크를 치기 위해서 러시아군이 정말 황당하게도 10번이나 넘게 이 세베로도네츠크 후방에다가 도하작전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세베로도네츠크가 아니고 다른 곳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세베로도네츠크는 그냥 붙잡아두는 이런 포격만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이 하르키우에서도 포병을 동원해서 원거리 타격전만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방어하던 92, 93 여단 또 공격하던 이 부대들이 남쪽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지금 양동작전, 성동격서 이런 차원의 공세를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리만 돌파구에서도 리만 쪽에서 국립공원 쪽으로 쑥 밀고 들어왔었죠. 여기에서도 포병 화력만을 동원해서 지금 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크라이나 방어군들을 잡아두는 차원이다. 마찬가지로 슬로반스크 지역 여기에 이제 3전차예단, 4전차예단 이런 그 기갑 부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갑 부대들이 지금 러시아가 새로 설정한 저 주공 방향 바로 포파나야인데요. 저 방향으로 불과 20-30km밖에 안 됩니다. 이동하지 못하도록 이 슬로반스크 쪽에다가 계속 원거리 포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방어군을 붙잡아두면서 이 포파나야 방면에 대공세를 진행 중인데 이 바흐무트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의 24 기교회단이 포파나야를 내주고 바흐무트 쪽으로 후퇴해서 여기에서 재편성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느닷없이 엄청난 병력의 러시아군이 밀고 들어와서 바흐무트 외곽에서 24여단이 주축이 되어서 방어전에 나섰는데 굉장히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다. 나머지는 전부 포격전인데 여기는 진짜 이제 돌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포파나에 바로 멀지 않은 곳에 도네츠크가 있죠. 이 도네츠크에서 또 역시 도네츠크를 공격하고 방어하던 우크라이나군을 붙잡아두어서 이 포파나에 쪽으로 증원을 들어가지 못하게 도네츠크 쪽에서도 아우디우카를 공세를 했는데 아우디우카 우크라이나군 한번 밀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러시아군이 들어왔다가 반나절 만에 그냥 버리고 도망갔었죠. 도망갔으니까 우크라이나군이 다시 진입했고 그걸 지금 계속 때리고 있는데 또 실패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이지움에서 민간인을 징집하고 있다. 여기는 루한스크주도 아니고 하르키우 쪽인데 여기에서 지금 점령한 지역에서 민간인을 징집해서 총알바지로 내선당 겁니다. 근데 이렇게 총알바지로 데려가면 이 사람들이 싸우냐? 뒤에 독전대가 과거 2차 대전 때 뒤에서 돌격해 안 하면 쏜다 라고 하는 그 독전대가 있는 이상 뭐 돌격해야죠. 정말 황당한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전범 아닙니까? 그리고 러시아가 이 아조프해에서 생업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어민들 뭐 고기잡이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잡은 물고기들 다 압수해버리고 어구도 압수해버리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해상 민병을 동원해서 베트남 어민들 약탈하고 필리핀 어민들 약탈하고 하는 이런 짓을 이 랩터급 고속정 이런 것들 동원해서 우크라이나인들을 못살게 굴고 있는 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매트티시 해서 시티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시티즌들을 이렇게 강제 징병하고 또 생업을 망치게 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참 희한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결과는 뻔합니다. 자, 그러면서 상세한 전황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자국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 57을 전선에 투입했다는 관영 매체의 보도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돈바스 전선에서 그 존재가 확인되었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공군이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 57을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에 투입했으며 이 전투기는 3월부터 작전에 투입되어 큰 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이 현지 시각 5월 20일 보도했습니다. 타스는 수호이 57은 특수군사작전 개시 2, 3주 후부터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기 시작했다라며 수호이 57은 미사일을 이용해 적의 방공 시스템 위협 범위 밖에서 적을 공격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타스는 수호이 57이 구체적으로 어느 전장에 투입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들은 이 전투기가 4월부터 돈바스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운영되었으며 하르키우와 마리오폴 일대에서 몇 차례 식별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수호이 57은 고도의 야전 정비 인프라가 필요한 F-35나 F-22 같은 스텔스기와는 달리 정비 인프라가 부족한 야전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전투기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전투기가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을 적용해 세계 최정상급의 스텔스 능력을 발휘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호이사 관계자가 수호이 57의 RCS가 0.5에서 1제곱미터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어 세미 스텔스기인 프랑스의 라팔 최신 버전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수호이 57이 스텔스기임에도 불구하고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해 저고도에서 운용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운용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리 스텔스기라고 하더라도 적외선 센서는 피하기 어려운 만큼 조만간 동부전선에서 수호이 57의 첫 격추 소식이 전해지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이 보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국내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뭐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그걸 제가 조금 더 보강해 드리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수호이 57은 러시아가 이즈델리아 30이라고 하는 최신 엔진을 개발하고 그리고 스텔스 기술, 미국의 F-22를 능가하는 스텔스 전투기다 라고 하면서 개발 당시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홍보를 했었는데 그래서 뭐 팍파 이런 전투기 나올 때 플라즈마 스텔스 이런 설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 국내에 있는 이 밀리터리 마니아 중에서 러시아 무기를 아주 찬양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뭐라고 했냐, 플라즈마 스텔스이기 때문에 이건 뭐 대단하다, 그래서 F-22도 이길 수 있다 라고 했는데 플라즈마 스텔스는 아니다. 플라즈마는 이제 이 기체
바깥에다가 뭔가 어떤 층을 만들어서 이 레이더파를 다 흡수해버리는 이런 뭐 정말 기술적으로 사실은 불가능한 이런 스텔스 기술인데 그걸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닌 걸로 판명이 되었고,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스텔스기냐?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수호이 57은 우리 한국의 KFX, KF-21이죠. 그거보다도 스텔스 성능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왜냐? 일단 여기 들어간 엔진이 너무너무 커서 이 뒤에 부분 엔진 후방부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 수호이 27이나 수호이 35 이런 것들처럼 엔진이 그대로 밖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요즘 스텔스기들 이런 식으로 안 만들죠. 커버를 다 씌워가지고 특히 이 스텔스 중에서도 적외선의 열 추적에 대항하는 그런 능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엔진을 그대로 바깥에다가 노출돼 있으면 적외선 열 추적 미사일에 당할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커버를 다 씌워요. 그래서 끝에 여기 이제 분사구 요거만 놔둬놓고 다 숨기는데 여기는 그냥 아예 엔진 동체를 그냥 거의 다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스텔스입니까? 적외선에도 아주 탐지가 잘 되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 수직 미익을 꽂아놓은 이런 부분, 이거 정말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레이더 반사 면적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그리고 뭐 여기저기 막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저기 많아요.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스텔스 성능은 떨어지겠죠. 이걸 가지고 스텔스다, F-22 이긴다 라고 했는데 수호이사 관계자가 실토를 했어요. 한 0.5에서 1제곱미터 수준이다. 이게 딱 라팔, 유로파이터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스텔스입니까? 그래서 이 하르키우에서 찍힌 사진인데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휴대폰에 찍힌 사진입니다. 보십시오. 이게 누가 봐도 수호이 57 형상이죠. 그럼 휴대폰, 여러분들 휴대폰 찍어 보시겠지만 얼마나 와이드 광각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보다 실제 거리는 훨씬 더 낮은 저고도입니다. 그러면 진짜 자기가 스텔스기 같으면 아주 고고도로 날아가야죠. 그런데 고고도로 날아가다가는 S-300 같은 중장거리 미사일에 맞을 것 같으니까 저고도로 가는 겁니다. 레이더에 안 들킬 거라고. 스텔스에 자신이 있으면 고고도로 날아가죠. 그러니까 이건 스텔스 아니다 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진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날아가다가 스팅 한 대 딱 락온돼 가지고 한 방 맞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곧 그런 소식이 들릴 수가 있는데, 러시아가 수호이 35를 4.5세대 중에서는 최강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또 이 수호이 57을 5세대 중에서도 최강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5세대가 아닌 뻥으로 밝혀졌고 그냥 4.5세대 전투기예요. 우리 KFX 같은 수준.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 격추 소식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그들이 이거 스텔스 아니다 라고 이렇게 커밍아웃 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 적의 방공 시스템 위협 밖에서 적을 공격한다. 그러니까 스텔스 같으면 방공 시스템 위협 밖이 아니거라 그냥 쑥 들어가서 방공 시스템이 있거나 말거나 들어가서 쏘는데, 여기는 스텔스성에 자신 없으니까 적의 방공 시스템, 즉 미사일의 사정거리 밖에서 자기도 원거리 공격한다 이 말이거든요. 스텔스 아니라는 거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극심한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러시아가 동부 전선에서 이른바 프랑켄슈타인 부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대전술단이라는 조직은 허울에 불과하고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각지에서 패퇴한 패잔병들을 긁어모아 조립한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106개 대대전술단을 운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높은 병력 손실률과 낮은 병력 충원율로 인해서 상당수 부대를 해체하고 재조립하는 재편성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미국 전쟁연구소가 미국 동부표준시 5월 19일 저녁 정례 전황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ISW는 임명을 요구한 미 국방부 고위 관료를 인용해서 러시아는 여전히 106개 BTG를 우크라이나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상당수 부대가 손실 보충을 위해 해체되거나 다른 BTG들과 결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라면서 이런 식으로 결합된 부대들은 군종을 가리지 않는다 라고 전했습니다. 군종을 가리지 않는다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새로 편성된 BTG를 구성하는 병력들이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어떤 부대는 제40 분리 해군 육전 여단에서 일부 병력을, 또 제200 차량화 소총 여단에서 일부 병력을 떼어와 만들어졌고, 어떤 부대는 이마저도 불가능해서 정규군 병력에 현지 강제 징집 인원을 충원해 부대를 편성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렇게 재편성된 부대를 제대로 된 훈련이나 팀워크 강화 과정 없이 곧바로 전선에 투입돼 왔는데요. 최근 빌리오-리프카에서 괴멸당했던 제74 차량화 소총 여단은 예하의 BTG 역시 이런 식으로 재편성되어 대대전술단 정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병력으로 덤벼들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공세를 위해 현지에서 강제 징집을 확대하고 새롭게 징집된 병력들을 기존 정규군 부대에 편입시키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급조된 부대들로 인해 전장에서의 인명피해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자, 해군 육전여단, 우리가 지금 해병대인데 그 정도 전력은 아니고 어쨌든 해군 그리고는 육군의 기계화 부대 이걸 섞어가지고 하나의 BTG 또 만들고 또 현지 징집한 돈바스인들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또 만들고 이러니까 뭐 싸움이 옳게 되겠습니까? 자, 이런 현실인데 이런 현실 속에서 러시아가 어마어마한 공세를 예상을 깨고 시작했습니다. 야, 좀 우려가 되는데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전략적 목표가 돈바스 전역 서권에서 루한스크 장악으로 축소되었다는 분석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분석대로 러시아가 루한스크 장악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전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주공은 포파나야였습니다. 최근 러시아군의 공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세베로도네츠크 남쪽 24km 지점의 포파나야에서 러시아군이 이지움 초기 공세 이래 최대 규모의 병력과 장비, 화력을 집중해 돌파구를 열고 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5월 20일 리포트했습니다. 러시아는 5월 16일부터 세베로도네츠크와 리만 일대의 화력 공세 수위를 높이며 18일 리만 서북쪽에 돌파구를 여는 등 자신들의 주공 방향이 리만인 것처럼 움직였는데요. 실제 주력 부대는 남쪽 포파나야였고 이곳에는 현재 우크라이나 방어부대의 10배에 달하는 전력이 등장해 이틀 만에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10km 이상 밀어냈습니다. 이번 공세는 제5연합군이 지휘를 맡아 태평양 함대에서 긴급 증원된 제40 분리 해군 육전여단, 발트 함대에서 증원된 제336 분리 근위 해군 육전여단이 선봉에 서고 제150 차량화 소총사단의 제163 전차연대와 102 차량화 소총연대, 루안스크 인민공화국의 제2군단은 물론 마리우폴에서 차출된 바그너 그룹과 체첸군까지 동원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이번 공세에 동원한 전력은 벨고로드 지역에서 대기 중이던 예비부대들을 주축으로 돈바스 지역에서 강제 징집한 병력들이 대거 포함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전투가 격화되면서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돈바스 출신 징집병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군과 포병, 심지어 전자전 장비의 지원까지 받으며 우크라이나에 파상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재정비를 위해 바흐무트로 철수했던 우크라이나 제24 기계화 여단은 바흐무트 외곽에 방어선을 폈고 남쪽의 제30 기계화 여단, 북쪽의 제17 전차 여단의 지원을 받아 방어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포파나야 방면에서 러시아군의 파상 공세가 진행되며 방어선이 위태로워지자 우크라이나는 이지움 서쪽의 공수여단을 전진 배치해 러시아군을 압박하는 한편 하르키우 전선에 있던 제92 기계화 여단, 제93 기계화 여단을 이지움 방면으로 긴급 투입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현지 시각 5월 20일 오전 10시 정례 브리핑에서 적은 바흐무트 외곽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우크라이나군은 성공적으로 방어작전에 수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벨고로드와 돈바스 전역의 예비 전력에 징집병들까지 긁어모아 진행되고 있는 이번 공세, 그야말로 러시아의 마지막 승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러시아가 최후의 대공세를 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세베로도네츠크 이 일대를 점령하면 루한스크주 전역을 이제는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이뤄내기 위해서 세베로도네츠크 때렸다가 리만 때렸다가 지금 이제 다 이것저것 다 안 되니까 포파나야로 엄청난 병력을 동원해서 치고 나가고 있다는데 이 러시아군이 지금 제법 잘 싸운대요. 그러니까 이 태평양 함대에 있던 해병대 그리고 발틱 함대에 있던 해병대 두 개 이 해병대 여단을 선봉에 세우고 그리고 마리우폴에서 아조우 연대하고 싸우던 그 마리우폴 공격 부대 체첸 바그너 그룹 이런 부대들 이제 아조스탈에서 항복했으니까 그 아조스탈의 마지막
정리하는 안정화작전하는 이 부대를 빼고 이 체첸과 바그너 그룹을 이 포파나야 쪽으로 데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 아조스탈에서 엄청난 또 마리우폴에서 엄청난 전투를 치렀던 그 부대들을 데리고 와서 또 태평양 함대와 발틱 함대 해병대원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여기는 아직 쌩쌩하죠. 그렇게 해서 때리니까 이 부대들이 잘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1설에는 한 4배 정도다. 그리고 어떤 오신트 분석가들은 10배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일단 이 돈바스 지역의 병력 배치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부대를 먼저 보겠는데요. 57 기계화 여단, 그리고 15 영토방위 여단이죠. 그리고 3전차 여단, 4전차 여단이 뒤로 예비로 빠져서 M03 도로 쪽에 대기에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95 공수여단, 79 공정여단, 그리고 또 4 영토방위여단, 111 영토방위여단, 이런 곳이 이제 이 세베로도네츠크를 방어하고 있고, 그 뒤에 17 전차여단이 백업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안 되니까 갑자기 이 포파나야 쪽에서 어마어마한 공세가 들어온 겁니다. 자, 일단 336 해병여단이죠. 그리고 40 해병여단, 그리고 4 차량화 소총 여단, 요 3개가 여단이고요. 그리고 6 차량화 소총 연대, 그리고 102 차량화 소총 연대, 그리고 163 전차 연대, 이렇게가 지금 알려진 부대 단대하고 그 외에 체첸군 바그너 그룹 이제 이런 게 지금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공격에 들어가니까 원래 이 포파나야를 방어하던 부대가 이 24 기계화 여단입니다. 근데 워낙 이제 오랫동안 맞았으니까 재편성해야 되죠. 그래서 포파나야 내주고 뒤로 좀 빠져서 이 재편성 중이었는데, 지금 이런 엄청난 병력을 동원해서 때리니까 더군다나 쌩쌩한 부대가 지금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 10km 정도 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리만 지역, 그리고 세베로도네츠크, 그리고 슬라반스크, 이 지역에다가 러시아가 포격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때려붓고 있다는데, 그러면서 때려붓는 이유는 3전차, 4전차, 17전차, 이런 기갑부대들이, 전차부대들이죠. 이 증원을 가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이런 마치 우리는 지금 공격준비 사격이야. 그러니까 이 공격준비 사격 끝나면 밀어붙일 거야, 보병으로. 라고 하는 이런 성동격서의 공격을 이 지역에서 계속하고 있고, 실제 주공은 이 남쪽의 포파나야. 그래서 이 포파나야 점령하고 위로 쑥 올라가면 그냥 세베로도네츠크 먹고 바로 그냥 여기입니다. 이렇게 바로 수직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루한스크주를 100% 확보하는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이 하르키우 북쪽을 방어하던 공격하고 있던 92 우크라이나 기계화 여단, 그리고 93 기계화 여단이 신속하게 지금 뒤로 내려와서 이 이줌 쪽에 있는 러시아군을 뒤에서 지금 공격하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이 공세를 좀 약화시켜야 이 3전차, 4전차가 들어갈 수가 있죠. 아무튼 이번 주말 며칠간이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여러분들 신인균의 국방TV 집중해 주십시오. 계속 보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